이번 시간은 사람의 혼은 손끝에 물건을 따라 흘러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컬트, 즉 서양의 영적 신비주의적 전통에서는 보유물의 법칙이라고 해서 사람이 특정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이 상징하는 심리적 원형이나 에너지가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소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이 상징하는 심리적 영적 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상징하는 심리적 원형을 현실에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가 칼을 소유하면 반드시 그 칼 쓸 일을 불러들인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물건은 모두 나름대로의 고유한 진동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소유하면 그 진동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쳐서 유사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오컬트적 해석에 기반하며 심리학이나 물리학적으로는 공명적 에너지 교환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공명의 법칙. 이 법칙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이 어떤 사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물이 가진 속성과 인과적인 연결을 맺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서구의 신작에서는 모든 물질은 단순한 무기물이 아니라 의식을 지닌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도 나름대로의 고유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내재된 특정한 기능적 목적을 잠재적으로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자르거나 찌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칼을 손에 넣는 순간 이미 그 물건이 내포하고 있는 목적 의식과 자신의 삶이 상통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물질의 목적성과 인간의 의지가 결속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도가에서는 이 현상을 기감이통이라 했으니 기운이 감응하면 반드시 통한다는 뜻이죠. 심리학이나 물리학적으로는 공명적 에너지 교환이라 말하고 있고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까이 하면 그 물건에 깃든 기운과 자신의 기운이 서로 감응하여, 즉 공명하여 어떤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의 흐름이 일정 기간 지속되다 보면 사람의 무의식은 그 사물의 작용 원리를 내면화해서 결국은 외부의 사건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일본도를 집에 갖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 사람을 이유 없이 찔러 죽인 일이 있었죠. 그가 만약 일본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적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일본도를 갖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는 그 칼로 누군가를 찌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충동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다르게 보자면 그의 내면에 있는 살기, 살심이 일본도를 소유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사물은 서로 상응하고 감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에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 물건의 상징이 그의 무의식의 그림자를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진 사람은 공격이나 살생의 무의식을 자극하게 되어서 이때 인간의 무의식은 자연스럽게 물건이 지니고 있는 그 상징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외부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적 자기 실현의 법칙이라 하며 신제학에서는 의지의 외면화 또는 물영의 감흥이라 부릅니다. 물건에도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흥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니면 언젠가 칼을 쓰게 되는 이유, 그리고 총을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총을 쓰게 되는 그런 이유는 그의 무의식이 그 칼의 작용 원리를 삶 속에서 구현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심지어 부뚜막의 칼도 함부로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라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쓰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서랍 등에 넣어두라 했던 것입니다. 칼을 봄으로써 이 사람 속에 있는 살기가 공명현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어쩌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면 언젠가 그것을 쓰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때문만은 아니며 그 물건을 가짐으로써 그 물건이 쓰일 사건의 씨앗을 현실 속에 심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갖는 동시에 그 물건이 쓰일 사건의 씨앗을 이미 현실 속에 심은 것이랍니다. 이미 이를 소유가 곧 행위의 전조가 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칼을 가진 자가 칼을 쓰게 되는 것은 필연이니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칼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통에서는 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것을 정화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물이 불러올 인과를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런 사물의 작용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그 사물의 의지에 의해 조종될 위험이 있으니 물건을 다루는 데 있어 가벼이 하지 말고 경건하게 할 것이며 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라는 것이죠. 하여 옛 선인들은 사람의 혼은 손끝에 물건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건이란 그 주인의 흔적을 기억하며 주인은 그 기억의 연장을 따라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물건을 소유하면 그 물건의 목적과 동일한 상황이 삶 속에 도래한다는 것을 오랜 세월의 경험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이나 성인들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는다면 서서히 무의식 속에 진리가 새겨들 것이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진리적 삶이 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보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도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놓여있는 가구나 물건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즐겨보는 방송의 내용도 그럴 것입니다. 그 방송이 주는 상징성과 나의 내면이 공명을 일으킬 테니까요. 이를 확장해 가면 우리들이 입는 옷, 헤어스타일, 색상 등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같은 기운을 끌어오니까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기운을 또 끌어내고요. 표면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 환경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맑고 청정하게 청소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맑은 기운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지러운 환경을 해놓고 그 속에서 살다면 나의 정신도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